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밤 라디오의 지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복권을 삽니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만 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까요? 역설적이게도 고액 당첨자가 파산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통계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자기 늘어난 돈을 통제하지를 못하고 돈에 휘둘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300만 원의 월급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면 100억 원짜리의 복권에 당첨된다고 해도 이걸 통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아직 그만한 돈을 다룰 수 있는 그릇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이유를 우리는 혹시 엉뚱한 데서 찾고 있지는 않았는지 모릅니다. 연봉이 적어서, 재테크에 실패해서,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해서 등등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모두 다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삶의 방식 자체를 뿌리째 바꾸지 않는다면 돈은 계속해서 다양한 이유로 우리를 피해갈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부자의 그릇의 저자인 이즈미 마사토는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실제 사업 실패담을 바탕으로 해서 돈의 본질에 대한 명쾌한 통찰을 이 책 한 권에 담았는데요. 책은 소설 형식의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부의 놀라운 비밀들을 일깨워줍니다. 실패한 사업가인 고토 웨이스케가 수수께끼 같은 노인인 조커를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의 대화를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스스로 점검하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다룰 수 있는지 깨우치게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부자의 그릇이 점점 커져간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 책은 우아한 형제들의 김봉진 위장, 그리고 배우 하정우 등이 강력 추천한 책이고요. 수많은 젊은 부자들이 꼽고 있는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돈을 좇는 것에 있지 않고 돈을 부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신용을 쌓는 일이라고 명쾌하게 조언해주고 있는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저와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쓴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던 시절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했고 누구나 읽기 쉽도록 소설의 형식을 취했습니다. 소설 속에는 수많은 조커의 말이 등장합니다. 그중 어떠한 말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 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시험 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 봅시다.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입니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생활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겉으로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습니까? 그는 단지 돈이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의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맙니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의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입니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습니다. 역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큽니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입니다. 그런 이들은 돈 걱정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도전도 하지를 못합니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간곡하게 말합니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 있던 바로 이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서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갑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합니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의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필자는 지금으로부터 13년쯤 파이낸셜 아카데미라는 돈과 경제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웠습니다. 날마다 돈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많은 수강생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끌어낸 결론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전달됩니다. 그리고 신용이 높다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합니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입니다. 요컨대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죠.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 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 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우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중요한 돈의 교양을 쌓는 것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릇. 돈은 그만한 그릇을 지닌 사람에게 모인다. 어느덧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잠자코 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저지른 잘못이 뭔지 알겠나? 크림 주먹밥의 인기가 계속될 거라고 과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자네는 운이 나빴어. 하지만 진짜 잘못은 다른 데 있다네. 우선 자네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믿었어. 돈의 거울이 비춘 자네의 진짜 모습은 아직 그만한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돈의 엄청난 에너지를 그릇된 방향으로 사용한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그대로 계속할 것이냐로 스스로 선택지를 좁혀버렸어. 타이밍도 잘못됐고, 물건의 가치도 잘못 봤어.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을 걸세. 잘한 게 딱 하나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정도야. 솔직히 저는 아직도 오타니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친구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편의점과의 컬래버레이션 건을 거절한 이유로 저에게 앙금이 남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저는 경영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그 친구는 투자자로서 규칙을 따른 걸 거야. 내 생각에 매출의 5%를 받는 약속을 한 시점에 그 친구의 마음은 이미 베이카쿠를 떠나 있었어. 어쨌든 오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도 알아봤네. 그 친구는 역시 사업가라기보다는 창업 컨설턴트에 가깝더군. 중요한 결정은 모두 자네에게 맡겼으니 말이야. 그렇다면 직업상 그 친구 주변에는 창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텐데 왜 굳이 저를 택했던 걸까요? 그 친구는 나름대로 자네에게서 경영자의 자질을 발견했을 거야. 수많은 창업 희망자들은 자네만큼 솔직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아. 그 친구도 자네와 같이 창업하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나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거지. 하지만 자네와 함께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달은 순간이 있었을 걸세. 진실은 그 친구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도산 이후 정말로 힘들었던 시기가 찾아왔지만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가게일 외에 유일하게 기억하는 건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딸의 상태가 그 무렵 급격하게 악화됐고요. 베이카쿠의 사정이 나빠지면서 아내와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약속을 저버리고 대출을 받았고 게다가 사업이 위기에 빠지면서 매달 줄타기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은 아이코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야? 당신 자식인데 소중하지 않냐고. 그럴 리가 있겠어.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 조금만 참아줘. 당신은 언제나 그래. 자기만 우선시하고 조금만 하면서 매번 넘어가려고만 들잖아. 말이면 단 줄 알아?
솔직히 지금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건 나야. 정말 자기 생각만 하는 게 누군데 그래?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아이코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잖아. 그 애는 아프다고. 아이코는 마침내 입원했습니다. 역시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같이 일에 쫓기고 있었습니다. 매일, 내일은 꼭 딸의 병원에 갈 거야 라고 결심했지만 막상 하루가 끝날 무렵에는 녹초가 되었고 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앱역 앞 매장으로 찾아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죠. 우리 이제 헤어져. 아내의 손에는 이혼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더 이상 반론할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요구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그때는 그것이 아내와 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자네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어. 네, 돈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승부에 나섰지만 돈이 없어지니 차마 눈 뜨고 못 볼 정도로 초췌해져서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소중한 사람들을 배신했죠. 하긴 그 모든 것이 다 제 모습일 겁니다.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거죠. 누구나 나약한 면은 가지고 있기 마련이야. 하지만 돈이 없어도 웃으면서 지내는 사람도 있어.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돈은 인생을 결정하는 한 가지의 요소에 불과하다는 것일세. 다만 주의해서 다루지 않으면 돈은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지. 어르신, 어르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이제는 그만 알려주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네. 자네는 아까 아내와 헤어지는 일이 아내와 딸 두 사람을 위한 거라고 했어. 혹시 그 말이 진심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 목소리는 온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의 외침은 사람들이 없는 광장에서 한없이 맴돌다가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나는 그처럼 멍청했던 걸까요? 그 이후로 하루도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건 아내와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아이코의 치료를 위해서 모은 돈을 파산하는 것에 써버리는 것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내는 아직 젊으니까 새로운 남편을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코에게는 새 아빠가 생기는 셈이지만 장사가 모두 순조로웠을 때에는 나라는 존재가 근사하게 느껴졌고 나한테 재능이 있다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멍청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도 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정말 멍청하다고 여기시죠? 자네가 돈에 휘둘려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건 정말 멍청해 보이지.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겁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게. 고작 해야 돈이야. 저한테는 빚이 있습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이고요. 그걸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정말 까마득하단 말입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르신은 뭘 아신다는 거죠? 제 실패담을 듣고 즐기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취미도 참 고약하시군요. 스스로 조커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으신 겁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비웃고 싶었던 것 아니냐고요.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 면에서는 단 한 가지의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다 라고 믿은 거, 그거 하나야.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 네, 다 저의 탓입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인생을 망쳤고요. 그런 부분까지 꿰뚫어보지 못했던 저의 책임입니다. 자네는 자신한테 너무 엄격해. 사실 자네가 그렇게 자책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절대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걸세.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두어서는 안 되네. 그건 실제로 어르신은 실패한 적이 없어서 그처럼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빚을 안고 출발하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데요. 무려 마이너스 3억 원이라고요.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것과 교환하는 데에는 아주 적은 금액이지.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걸세.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가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그렇다면 저는 그저 두 주먹밥 가게로 만족해야 했던 겁니까? 아니, 그보다 훨씬 전으로 돌아가서 은행원으로 있었던 게 더 나았던 겁니까? 아무도 만약의 세계는 알 수가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니라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경험은 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10억 원이 나한테 생긴다면 이게 꼭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허황된 과정은 아니야.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히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봤던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가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나는 오늘 이 기나긴 밤에 노인으로부터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노인이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모두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돈이 가진 신비하면서도 위험스러운 단면에 대해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왠지 이 노인에게 돈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딸이 하나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름이 아이코라고 했나? 네, 지금 큰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한 지 꽤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게 많을 텐데 지금 저는 병원에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본래 이혼을 한 것도 금전적 지원을 못 해줄 바에는 차라리 모자 가정으로 있는 편이 지원받기가 더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돈에 지배당할 셈인가? 하지만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만나겠습니까? 돈도 주지 않는 아빠가 무슨... 아직도 어리석은 소리만 하는군. 자네는 진짜로 바보가 될 셈인가? 노인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동안 온화하게 이야기하던 목소리와 달리 박력 있는 저음으로 내뱉은 음성이 내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조커의 편지. 에이스케 씨, 아까는 수고가 많았네. 아니,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려나? 실패담을 솔직하게 들려준 일도, 이곳까지 와준 일도 모두 고맙네. 이건 나와 한 꼬마 아가씨의 약속이었어. 나는 그 소녀를 이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네. 한 달 전까지 나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 1인실에서 쓸쓸하게 지내고 있을 때 그 소녀가 내 병실에 잘못 들어와 버렸지. 그런데 그 뒤로 그 소녀는 가끔 나를 찾아와 줬어. 간호사 몰래 병실에 잘못 들어온 척 하면서 말이야. 마음씨가 착한 소녀였어. 내가 쓸쓸해하는 걸 알아챈 거겠지. 나한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네. 우리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어서 나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지. 자질구레한 일과 관련해서는 회사 사람들이 매일 찾아와서 보살펴 주니까 그게 불편할 게 없었지만 그들이 속내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족은 아니지 않는가. 눈치챘겠지만 그 소녀는 자네의 딸 아이코라네. 자네에 대해서는 아이코에게 들어서 알게 되었어. 그 아이는 자네를 아주 많이 좋아하더군. 하지만 아빠가 사업을 하면서 거의 얼굴도 못 보게 되었고 매일 바쁘게 지낸다고 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자네에 대해서 유추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아이코는 매일같이 자네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서 가슴이 아팠지. 나같이 외로운 노인에게도 이토록 자상하게 대해주는 아이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퇴원할 때 아이코와 약속했다네. 너의 아빠를 반드시 이곳에 데려오마 라고. 그 무렵 아이코의 병세는 하루가 다르게 악화되고 있었어. 나는 퇴원한 후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네를 찾았다네. 나도 자네와 같은 사업가일세. 수없이 실패를 겪었지만 그때마다 배우는 게 있었고 이윽고 커다란 성공을 하게 됐어. 돈의 지배를 받은 적도 많았지만 그 지배에서 벗어나면서 비로소 성공을 손에 쥐게 되었다네. 이제 알겠는가? 성공에 필요한 건 도전 정신과 경험이지 돈이 아니라는 말일세. 그리고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도 매우 중요하고. 자네는 그 환경을 스스로 망가뜨렸네. 하지만 자네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어.
다만 조금 서툴고 운이 없었을 뿐. 자네는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할 텐가? 설마 그대로 무덤으로 가져갈 생각은 아니겠지?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을 높이 산다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이 얻을 수가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나? 내 회사에도 외식 부문이 있네. 원래 음식으로 시작해서 키운 회사지. 그중 한 곳을 맡아서 경영자로 재기해보지 않겠나?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빚도 조금씩 갚아갈 수 있을 거야. 무엇보다 아이코를 더 이상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네. 자네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봤어. 그만하면 경력은 충분해. 하지만 자네는 돈이 가진 신비한 힘을 너무 모르더군. 그래서 자네에게 돈에 대해서 조금 가르칠 필요가 있었지. 마음을 열고 내 이야기를 듣는지 여부가 자네의 입사 시험이었네. 그리고 병원에 이렇게 찾아옴으로써 자네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문을 열게 된 거야. 내일부터 아래에 쓰인 사무실로 와주게. 조커로부터. 이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지난 일을 돌아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불운을 한탄하고 주변을 원망하며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낸 나 자신이 내심 한심했었습니다. 나는 돈의 지배를 받아서 주변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의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자신이 버는 것이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책에서의 수수께끼 노인인 조커는 정반대로 이야기해줍니다. 돈은 다른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며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돈은 항상 다른 누군가, 즉 직장이나 부모님, 친구, 가게 점원, 또 고객으로부터 들어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또 신뢰하는지가 우리가 가지게 되는 돈에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러한 돈의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돈의 꽁무니만 쫓아다니거나 금고에 돈을 가만히 쌓아두지 않는다고 해요. 그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다른 사람의 신용을 얻는 것에 기꺼이 돈을 투자합니다. 우리도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돈을 쓰는 대상의 가치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텐데요. 이건 단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상대를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이 자신의 그릇을 넓히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고 해요. 자, 이걸 역으로 적용해 본다면 나 자신이 남들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더 많은 기회와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겠죠? 소설 속 노인의 말처럼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릇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돈을 다루는 능력은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설령 실패했더라도 1억 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자신 안에 고스란히 남는다고 하죠. 그래서 다시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걸 더 잘 다루게 된다고 합니다. 돈을 좇지 말고 신용을 얻어야 한다는 것. 실패를 좋은 경험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 돈을 모으려고 애쓰지 말고 돈이 저절로 담기게 하라는 것과 같은 돈에 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오늘의 이야기를 인생 속에서 적용해 보면서 우리의 그릇을 키워서 돈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따뜻한 밤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잘 자요. 안녕.